한 중국 선수가 경기 전 한국 선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는 그저 과묵하게 그를 지켜보고 이내 경기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 선수는 왜 한국 선수를 조롱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미아입니다. 새학기가 되면서 전통무술의 역사와 실전 응용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죠. 평소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전통 무술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전통 무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일본의 가라테였어요. 교수님은 가라테가 오키나와에서 시작되어 일본 본토로 전파된 무술이라고 설명하셨죠. 주먹과 손날을 주로 사용하며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카포에이라가 소개되었어요. 춤과 무술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과거 노예들이 춤으로 위장에 연마했다는 역사적 배경도 흥미로웠죠. 러시아의 삼보도 인상적이었어요. 유도와 레슬링의 특징을 결합한 무술로 소련 시절 군대에서 실전 무술로 개발되었다고 해요. 태국의 무에타이는 8개의 사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무술이에요. 주먹, 발, 팔꿈치, 무릎을 모두 사용하는 강력한 타격기가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교수님은 한국의 태권도와 중국의 쿵푸를 비교하기 시작하셨어요. 태권도는 발기술을 주력으로 하는 무술입니다. 빠른 회전과 도약을 통한 강력한 발차기가 특징이죠. 특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의 쿵푸를 설명하셨어요. 쿵푸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무술의 총칭입니다. 다양한 유파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기술부터 북파 쿵푸처럼 강력한 타격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두 무술의 차이점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태권도는 현대적으로 체계화된 무술이라면 쿵푸는 오랜 전통을 지켜온 무술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셨죠. 또한 태권도는 스포츠화되어 명확한 규칙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쿵푸는 각 유파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각 무술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동양권 무술이지만 태권도와 쿵푸가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그런데 이때 교수님의 설명이 막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교실 뒤쪽에서 갑자기 손을 든 중국 유학생 메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메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물론이죠, 메이. 어떤 의견인가요? 메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 태권도는 실제 격투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에 가깝죠. 화려한 발차기는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순간 교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유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메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실제로 UFC나 다른 종합격투기 대회에서도 태권도 선수들은 거의 볼 수 없잖아요. 그건 태권도가 실전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반면에 쿵푸는 수천 년 동안 실전에서 검증된 무술이에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유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그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무술이라는 뜻이죠. 실전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태권도를 제대로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유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현대 종합격투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을 기본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앤더슨 실바, 벤 핸더슨 같은 챔피언들도 태권도를 수련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메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 선수가 챔피언인가요? 결국 태권도는 보조 기술로만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그저 스포츠일 뿐이에요. 실전과는 거리가 멀죠. 유리는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무술의 가치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태권도는 신체적인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도 중요하게 여기는 무술이에요. 그리고 실전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실제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를 보시면 그 위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가 본 태권도 영상들은 모두 격파나 품새 같은 것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에서 그런 동작들이 먹힐 리가 없죠. 쿵푸는 실제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에요. 수천 년간 전쟁과 실전에서 사용되어 왔다고요. 교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무술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중재에 나서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을 내주었네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무술에는 그만의 가치와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논쟁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각 무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말씀으로도 교실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메이는 교수님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어요. 손을 들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죠. 교수님, 제가 태권도에 대해 할 말이 더 있어요. 실전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술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태권도 시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권도 선수들이 화려한 발차기로 여러 개의 송판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왔죠.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여러 장의 송판을 한 번에 깨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메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태권도의 전부라고요. 그저 보여주기 식의 쇼일 뿐이죠. 실제 상대방은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실전에서는 상대방이 움직이니까 저런 화려한 기술은 쓸 수 없죠. 게다가 저렇게 높이 뛰어올라 차는 동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틈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메이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화려한 격파 시범은 실전 격투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자 유리가 다시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태권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시범은 태권도의 기술력과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실제 경기나 실전에서는 다른 기술들을 사용한다고요. 하지만 메이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어요. 다른 기술이요? 제가 본 태권도 영상은 전부 이런 식이었어요. 그저 격파와 품새뿐이죠. 실전에서는 쓸모없는. 메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UFC의 저명한 해설가도 태권도가 실전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종합격투기 챔피언 조지 세인트 피에르도 태권도는 기본기로만 배웠다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인정하지 않는 무술이라고요. 유리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조지 세인트 피에르는 오히려 태권도가 자신의 주요 훈련 중 하나라고 했고 많은 UFC 파이터들이 태권도를 기본으로 수련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들을 직접 봤다고요.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태권도와 쿵푸가 맞붙은 경기 영상인데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저는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논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영상이 시작되자 AFC 13MMC 스타워즈인 아시아 대회라는 타이틀이 화면에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죠. 이 경기는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한국의 태권도 선수와 중국의 쿵푸 선수가 맞붙은 경기죠. 화면에는 먼저 중국의 쿵푸 선수 구오 스시엔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었죠. 태권도. 그건 그저 쇼일 뿐이죠. 실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허공에 펀치를 날리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반면 한국의 하운표 선수는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개체량 장면이 나왔어요. 하운표 선수는 70.20kg, 구오 스시엔 선수는 69.25kg이었죠. 둘 다 비슷한 체급이었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두 선수 모두 서로를 탐색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구오 스시엔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오며 하운표를 압박했어요. 보세요. 중국 선수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네요. 메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하운표가 갑자기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고 구오 스시엔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어요. 교실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죠.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해설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운표 선수가 보여주는 발차기의 스피드와 정확성, 놀랍습니다. 구오 스시엔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하운표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연속된 발차기가 마치 폭풍처럼 이어졌고 구오 스시엔은 계속해서 방어에 몰렸죠.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는 실전에서 약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경기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해설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태권도의 발차기는 실전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건 태권도의 실전 기술이에요. 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 속에서 구오 스시엔은 계속해서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처음의 오만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어요.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다른 해설자가 덧붙였어요. 화려한 시범만이 아닌 실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무술이라는 것을 하운표 선수가 증명해 보이고 있네요. 마침내 하운표가 화려한 뒤돌려 차기를 날렸고 그 발차기가 정확히 구오 스시엔의 턱을 강타했어요. 중국 선수는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죠. 올해 최고의 KO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진이 외쳤어요. 태권도가 실전에서 약하다는 편견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하운표 선수가 보여준 이 경기는 태권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KO승. 심판이 경기 종료를 선언했어요. 첫 라운드도 끝나기 전에 경기가 끝난 거예요. 하운표 선수는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고 상대방은 단 한 번도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했죠. 이건 메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도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특히 메이의 표정이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영상을 멈추셨어요.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태권도는 실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무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저는 방금 본 영상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태권도가 단순한 시범이나 격파만을 위한 무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죠. 메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마도 저 중국 선수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선수인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쉽게 당한 거겠죠. 경험 많은 선수였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메이는 점점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저기 황페이홍이나 리안진 선수가 나갔다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쿵푸의 최고 선수들은 이런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요. 그들이었다면 오히려 태권도 선수를 KO시켰을 거예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메이 학생. 구오 스시엔 선수는 프로 경력 중 20승 10패를 기록한 베테랑 선수입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선수들과도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은 선수죠. 순간 메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의 주장이 또다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교실에서 메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메이의 목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조금 높아졌어요. 사실 태권도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무술이에요. 순간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메이를 쳐다봤어요. 방금 전까지 태권도를 깎아내리던 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고대 무술이 한반도로 전해져서 변형된 게 태권도예요. 게다가 지금은 중국 선수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올림픽에서도 중국 선수들이 유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메이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태권도가 실전에서 쓸모없는 무술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중국 것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너무나 뻔한 모순이었거든요. 메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태권도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소림사 무술에서 시작됐다고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가로채셨어요. 재미있는 주장이네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그것은 1955년 대한민국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순회 공연 사진들이었죠. 이건 태권도가 처음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의 사진입니다. 당시 최홍해 장군을 중심으로 한국의 무도가들이 태권도를 체계화했죠. 특히 재미있는 건 이 시기에 중국에서도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많은 무술가들이 한국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1960년대 중국 무술 잡지의 표지가 있었고 태권도를 한국의 신무술이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보시다시피 당시 중국에서도 태권도를 한국의 독창적인 무술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이 말에 메이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역사적 증거 앞에서 더 이상의 억지 주장은 불가능해 보였죠. 교수님은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시려는 듯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태권도의 실전 위력이 왜 저렇게 강력한지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인체 도식도를 띄우셨어요. 태권도의 발차기는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회전을 이용한 발차기의 경우 몸의 회전력이 발끝으로 집중되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성되려 예를 들어 방금 본 뒤돌려차기의 경우 허리의 회전력과 다리의 원심력이 합쳐져서 마치 채찍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태권도 선수들의 발차기 속도는 시속 200km까지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프로복서의 펀치 속도가 보통 시속 40에서 50k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강력한 타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게다가 태권도는 단순히 힘만 강한 게 아닙니다. 발차기를 할 때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각도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방금 경기에서 보셨듯이 하운표 선수의 발차기는 구호 선수가 방어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날아왔죠. 이 설명을 듣고 있자니 아까 본 KO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방금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구호 선수가 계속 가드를 올리고 방어를 시도했죠. 교수님이 다시 경기 영상의 한 장면을 되돌려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여기서 구호 선수는 양팔로 얼굴을 완벽하게 가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운표 선수의 발차기는 이 가드를 무력화시켰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교수님은 화면을 잠시 멈추셨어요. 태권도의 회전 발차기는 단순히 정면에서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채찍처럼 휘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드로는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발의 타격 면적이 주먹보다 훨씬 넓어서 가드를 한다 해도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구호 선수는 처음에는 가드로 버텨보려 했지만 발차기의 충격이 워낙 강력해서 가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정적인 KO를 당한 순간도 그가 가드를 올리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든든한 방어벽을 쳐도 태권도의 발차기는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이런 태권도의 강력한 위력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프로 격투기 선수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UFC의 선수들도 태권도를 자신들의 주요 기술로 채택했죠. 특히 발차기가 주특기인 선수들은 태권도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발차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태권도장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련 인구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후로는 그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실전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태권도를 보조 훈련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의 킥력 향상, 농구 선수들의 점프력 향상 등을 위해서도 태권도가 활용되고 있죠. 메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술은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각각의 무술에는 그만의 철학과 가치가 있고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죠. 서로의 무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도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술의 기술적인 면만 배우러 왔는데 오늘은 무술이 가진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특히 태권도가 단순한 시범이나 격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무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이든 섣부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수업이 계속될 것을 생각하니 다음 수업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어요. 역시 이 수업을 신청하길 잘했어. 저는 활짝 웃으며 다음 수업을 위해 걸음을 옮겼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태권도는 실전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중국 학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태권도가 약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태권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태권도와 쿵푸 경기를 본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한 남성이 중국에서 억울하게 체포당합니다. 중국 정부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한국 남성을 잡아가고 그 남성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이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국제시사 수업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의 최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앞자리에서 평소처럼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매주 이 수업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교수님께서 현재 일어나는 글로벌 이슈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은 평소보다 더 기대가 커요. 동아시아의 최근 이슈라는 주제가 제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는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과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컴퓨터 프레젠테이션을 켜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2023년 말 중국 안희성 후페이 지역에서 한국인 교민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한중 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고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영사 접견권 보장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 전체가 집중됐어요. 저는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접했던 터라 더욱 관심이 갔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2024년 5월에 정식으로 구속되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023년 7월 중국은 기존의 반간첩법을 대폭 개정했어요. 이 개정된 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훨씬 넓게 확대했죠. 여러분, 이 개정된 반간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더 상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이전 반간첩법에서는 국가기밀이 명확했습니다. 군사기밀, 외교문서, 핵심 기술 특허 등이 이에 해당했죠. 하지만 새로운 법은 그 범위를 크게 확대했어요. 국가안보라는 개념 아래 경제정보, 산업 데이터, 연구 자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정보도 국가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도표를 그리시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도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탐, 취득, 매수뿐만 아니라 불법 제공이라는 모호한 개념까지 포함됐어요. 특히 불법 제공의 경우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정처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어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행정처분 권한의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간첩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혐의만으로도 행정 구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류 기간도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런 처분은 사법부의 심사 없이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한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회사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회사원은 자신의 업무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 소비자 선호도, 부품 가격 동향 같은 일반적인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정보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로 취급됐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예시를 하나씩 적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새로운 반간첩법 하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회사원이 수집한 스마트폰 시장 데이터가 중국의 경제 안보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 부진 데이터를 외국 본사에 보고했다면 이것이 국가 이익을 해치는 정보 유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조사 과정입니다. 당국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회사원을 최대 15일간 구류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권도 제한될 수 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어려울 수 있죠. 심지어 나중에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미 구류된 시간과 받은 정신적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일본계 제약회사 직원이 중국 내 의약품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2주간의 구류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법 아래서는 누구나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할 것 같았어요. 이번 사건의 김모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피해자의 배경을 보여주셨어요. 김모 씨는 2013년부터 중국 안이성 페이 지역에서 살아온 50대 한국인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반도체 장비 회사의 중국 지사에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현지 반도체 기업의 일반 관리직으로 일해왔어요. 그는 중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현지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죠. 심지어 자녀들도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가족 모두가 중국을 제2의 고향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던 김 씨는 회사 앞에서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가 한국으로 반도체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김 씨는 반도체 제조나 개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관리직이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주로 직원 복리후생과 사무실 관리 같은 일상적인 행정 업무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체포 과정이에요. 당국은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권도 즉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틀이 지나서야 그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됐죠.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의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5개월간의 조사 끝에 그는 정식으로 구속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회사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모호한 혐의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 자료들 뿐이었죠. 현재 김 씨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부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그들의 중국에서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런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스파이 행위는 분명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모호한 기준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걱정됐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곱씹고 있을 때였죠.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만요, 교수님. 뒤를 돌아보니 중국 유학생 메이린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이건 너무 편향된 시각이에요. 한국은 늘 이렇게 중국의 기술을 빼가려고 해왔잖아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요. 메이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발전된 기술을 훔쳐서 자신들의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이건 분명히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메이린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보여주려 했어요. 보세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탐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번에 잡힌 사람도 분명히 유죄일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특히 무고한 사람을 잡을 리가 없다는 말에서는
맹목적인 자국 중심주의가 느껴졌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국이에요.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발전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거죠. 메이린의 감정적인 발언에 강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수주의적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어요. 게다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당연히 유죄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법치주의의 중요성과는 정반대의 태도였죠.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시기하는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음해하는 거죠. 메이리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저는 메이린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한국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왔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이린의 발언은 계속됐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에요. 굳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음모일 수도 있어요.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메이린의 일방적인 주장은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국가주의적 감정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녀의 말투에는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 반도체 회사의 일반 관리직 직원이었어요. 회사의 보안 체계상 직원들은 각자의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죠. 특히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들은 특별 보안 구역에서 관리되었고, 이곳에는 연구개발팀과 고위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피의자는 이런 특별 보안 구역의 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소연이는 태블릿에 저장된 회사 조직도와 보안 등급표를 보여주었어요. 피의자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품 사양서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은 이미 시장에 공개된 제품들에 대한 것이라 기술 유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제시한 혐의가 너무나 모호하다는 거예요. 회사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히 그들이 문제 삼은 자료들은 대부분 회사 홈페이지나 제품 카탈로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 정보들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것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반간첩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실제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를 문제 삼아 체포한 것이니까요. 소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이야기했어요. 또한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목해야 해요. 이 법은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거의 모든 정보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간첩죄가 성립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행정구류가 가능하도록 했죠.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체포 당시 정당한 절차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변호사 선임권도 즉각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됐죠. 이건 기본적인 인권마저 침해하는 거예요. 소연이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차분히 전달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4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삼성전자는 1983년부터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고 숱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노력으로 이뤄낸 기술력을 훔쳤다고 하는 건 수많은 연구원들의 헌신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소현이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논리적인 반박은 앞서 메이린의 감정적인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 같았죠. 소현이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예민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것 같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연도별 반도체 기술 발전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후발주자였고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꺼려했죠. 삼성은 수천 명의 연구원들을 자체 육성했고 매년 영업이익의 3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1987년 1M D램, 1992년 64M D램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특히 64M D램은 당시 일본이 주도하던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죠. 이후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 최초의 기록들을 써내려갔어요.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공정 개발에도 성공했고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셨어요. 반면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카우트 작전을 벌였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의 공정개발 팀장급 직원에게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시하며 영입을 시도했어요. 또 다른 기업은 SK하이닉스의 수석 연구원에게 연봉 외에도 고급 주택과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까지 제안했죠. 2021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중국의 국영기업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퇴직 임원들을 통해 현직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하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죠. 이들은 연봉 2~3배 인상은 기본이고 개인당 수십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까지 제시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반간첩법 사건을 봐야 해요.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죠. 그런데 이번에 체포된 한국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핵심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은 중국이 새로운 반간첩법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설명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메이리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되기 전 그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셨어요. 이 회사는 작년 초부터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죠. 그 후에는 한국 기업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시도도 한국 정부의 기술 유출 감시가 강화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의자가 체포되기 2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와 거래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끝났어요.
당시 피의자는 이 거래의 실무를 맡고 있었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피의자가 체포된 시점은 이 회사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두 실패한 직후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주장하는 정보 유출 혐의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예요. 심지어 피의자는 반도체 제조나 개발 부서가 아닌 일반 관리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인 직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기술 협력이 실패하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우려가 가득했죠. 더 우려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패턴이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됩니다. 작년에는 다른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도 기술 협력 실패 후 한국인 직원을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새로운 반간첩법을 적용했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이 단순한 국가안보 법령이 아니라 기술 획득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 직원들은 언제든 이런 법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끝나자 메이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런 배경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은 듯 했어요. 단순한 간첩 체포 사건이 아니라 국제기술 경쟁과 법의 자의적 적용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사건은 단순한 간첩 체포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법적 체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릴 수 있어요.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니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죠. 특히 외국인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0년 넘게 중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체포됐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또한 이 사건은 국제관계에서 기술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은 협력과 존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의 압박과 위협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왜곡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 뒤에는 항상 실제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이번 수업은 제게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함께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당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도요.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불의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억지로 반간첩법을 적용시키는 중국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